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여러분 세대 포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준석 대표가 그 세대 포이론으로 거의 이제 전매 특허인 것처럼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세대 포이론은 이준석 대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20대들 이준석을 열렬히 추종하는 세대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장 용감하게 또 기존 정치에 대한 때가 좀 덜 묻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가 돼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느라 과감하게 시도 못한 것을 우리 이준석 대표가 과감하게 시도를 했다. 이렇게 20대들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세대론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어차피 60대 이상은 하늘이 두 쪽 나지 않는 한 거의 국민의힘 이제 고정 지지를 하는 분들이고, 그러면 20대를 기준으로 2030 세대들을 과거엔 다 민주당 찍던 이 세대들을 우리가 우리 쪽으로 당겨서 이 세대들 중심으로 이제 선거에 포위를 한다. 40대, 50대들 포위한다. 심지어 이 20대들을 통해서 40대 후반, 50대의 그 부모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인데, 이게 이제 이준석의 세대 포이론이 결정적으로 작용이 돼서 성과를 봤던 게 이제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때 엄청났죠. 20대들이 70% 이상이 우리 당을 지지를 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겪으면서 지지율을 폭락했다가 이 지지율을 이준석이 이제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딱 이틀 걸렸네. 이틀 만에 자기가 들어오고 이걸 이제 뒤집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수치를 보면 지금 윤석열이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준석의 세대 포이론이 그만큼 강력한 무기였다. 그리고 그게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좀 초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요즘 유튜브를 몇 번 쉬었던 게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제 눈에는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짚으면 당장 이준석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한 20대들이 또 예를 들면 싫어할 거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눈에 보여서 그 부분을 또 지적하면 홍준표 대표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또 싫어할 거고, 이런 사실은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늘 욕먹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럼 유튜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이재명 까고 문재명 까는 거 아니요, 문재인 까는 거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튜브를 하려니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그건 하는 우리 우파 애국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까지 거기에 관여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고 학습해서 똑같이 과격한 단어를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아이템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다 보니까 사실은 유튜브를 진행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일주일에 2번 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세대 포이론 부분은 제가 우리가 대선 이긴 데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될 거다. 그걸 짚어야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오늘 이제 이 카메라 앞에 앉게 된 겁니다. 세대 포이론 아까 그런 장점이 많죠. 그리고 그게 이제 몇 번 이렇게 성공한 먹힌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치 전부인 양, 그걸 가지고 선거를 끝내려고 지금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후보까지 이렇게 일련의 행보들이 그렇게 이어지는 걸 보고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저렇게 하면 막판에 되게 위험한데, 잘못하다가는 세대 포이론이 잘못하면 세대 고립론이 될 거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박빙의 선거에서는 정말 초박빙으로 몇천 표, 몇만 표 차로 승부가 갈릴 때 질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수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조금 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하나씩 사례를 좀 짓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하고 지금 대선하고 다른 거는 가장 크게 투표율이 달라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57.2%였어요. 58.2%.
그런데 지난번 19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이 77.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딱 19% 차이죠. 19%. 19%의 사람들이 더 투표장에 간 겁니다. 그 말은 중도와 또 투표에 별로 관심을, 평상시에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당층, 이런 분들이 대구 투표장에 갔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재보궐선거 같은 선거는 사실은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낮 시간에 그 휴일도 아닌데 투표장까지 가서 투표를 하는 게 정치에 그 고관여된 어지간한 그 감정이 이제 현 정부나 뭐 이런데 감정이 센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게 이제 다 여론조사에도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 그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이론을 보면 이준석이 2030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냐? 저는 상당히 과장돼 있다. 이준석이 20대 남, 2대남이라 그러죠.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 2대남한테는 그게 분명히 먹혀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너무 폭락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하고 10% 이상 차로 벌어졌을 때는 사실은 그것도 좀 필요했다. 저는 그걸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더 벌어지면 이제 우리 지지층들이 투표에 포기하고 이제는 거의 뭐 이렇게 항복하는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건 지지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싸움이 계속되고 우리 편들이 주변에 가서 투표장에 가자, 찍어달라고 이제 얘기할 힘이 생기니까 그건 맞다. 근데 지금 보세요. 20대들한테 만약에 이게 다 먹힌다면 2대 8, 20대 여성들도 압도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가 표가 더 나와야죠. 우리 편들, 이제 우리 당에 지지하는 여성들은 그래요. 2대녀들도 이재명 싫어한다. 그분들 싫어하죠. 근데 왜 여론조사 결과에는 그 2대녀들 중에 가장 그 득표가 높은 게 왜 이재명인 그 여론조사가 많습니까?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2대녀한테, 20대 여성들한테 지지율이 훨씬 높은, 안 그러면 일부라도 높은 그런 여론조사가 훨씬 수치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은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 아니고, 이재명처럼 뭐 바람 피웠다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고, 아주 뭐 심한 여성 비하하는 욕설을 한 것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김건희 변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 여가부 폐지라든가 그리고 이대남 중심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20대 여성들이 바라봤을 때 적어도 저 당은 우리 20대 여성들을 20대 남성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니구나. 20대 여성들을 약자다 아니면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대변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20대 남성들을 더 대변하고 20대 여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당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가부 폐지 부분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 총 6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군데는 53, 52%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항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가부 폐지 찬성 반대 이 딱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폐지가 53%, 52%, 찬성이 유지가, 반대가 뭐 38, 37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론조사 기법이죠. 질문을 좀 바꿔서 여가부를 좀 개편해야 된다. 지금 현재 잘못되고 개편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 여가부를 지금보다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여가부를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이 보통 45%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가부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그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한 10% 정도 돼요. 10%, 11%. 폐지는 보통 35%부터 한 37%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 지금 현재 그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우리 당 지지층들이 보통 이제 40% 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윤석열 후보의 오늘도 여론조사 나왔는데 통합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 35에서 한 38 나와요. 그 사람들만 전부 다 폐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있잖아요.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들한테 좀 실용적인 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적이에요. 그렇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험하게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뭔가 이렇게 갈라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두 번은 먹혀요. 근데 대선 레이스 같이 한 6개월, 뭐 1년 이렇게 가는 데는 사람이 이제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제 질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현재 20대 여성들이 그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이재명 후보를 전혀 여성을 비하한 적도 없고 집에서 밥 다 하신다 그러고 강아지 끌어안고 있고 이렇게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높은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보다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또 누가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 봐라.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에 왜 그 오차범위라는 걸 두는지 아십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심지어 플러스 마이너스 5%. 그거는 여론조사는 이게 이제 실제 현상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 작은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확대 생산해서 이제 예측하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 보는 그런 기법인데 현재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가장 응답률이 이제 남성 여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유권자가 이번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가 남성하고 여성이 거의 50대 50인데 여성이 단 몇 명이라도 더 많아요, 현재. 근데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샘플을 모으는 걸 보면 그 1000개 샘플을 모으는데도 늘 여성은요, 그 500개를 못 채워가지고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30명밖에 답변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보정이라는 기법에 들어가요. 여성이 이제 50% 되니까 430을 이제 500으로 환산해서 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남성은 늘 넘쳐요. 남성은 드러내고 여성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보정을 더해요. 그리고 세대별로 따졌을 때 가장 그 응답을 안 하는 늘 샘플보다 부족한 그 집단이 언제냐면 2030이에요. 20대, 30대들은 그 기준 샘플이 있거든요. 각 그 세대별로 나이차, 인구 숫자. 예를 들어가지고 40대, 50대 그 인구가 한 1700만 좀 되는데 이게 이제 6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600만이 많아요. 뭐 수치에 따라 가지고 통계에 따라 좀 다르던데 1680만이라는 데도 있고 40대, 50대가 1700만이라는 데도 있는데 60대 이상은 108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두 사이가 600만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2030은 2030만 놓고 보면 그 4050이 300만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또 생겼죠. 18세, 19세, 18세 이 인구가 한 12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대, 50대가 29세 밑으로 이제 이하로 따지면 한 180만 정도 많아요. 그걸 여론조사 기관에는 다 보정을 해요. 보정을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각 세대별로 투표율 있잖아요. 투표율. 이게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한 80%가 넘어요. 그 다음 그 투표율이 높은 데가 50대, 거의 78. 이게 이제 지난 총선 2020년 총선하고 지난 대선하고 제가 이제 보고 온 겁니다. 그리고 어디죠? 2018년 지방선거까지. 그 다음에 투표율이 제일 높은 건 60대,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 40대, 그 다음 낮은 게 20대, 30대가 투표율이 제일 낮았어요. 지난 대선은. 이게 이제 20대, 30대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것까지 수치를 다 넣어서 그 투표율까지 고려해가지고 샘플을 추출하느냐? 현재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정도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은 들쭉날쭉하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세대별 인구수하고 그냥 여론조사 샘플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적어도 여성들이 투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부정확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20대, 30대의 그 여론이 부정확할 수 있다. 샘플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팬덤이 있는 20대들 젊은 사람들이 막 전화기 놓고 꼭 이렇게 한번 여론조사 걸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차단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응답을 하면 그 전화번호로는 전화가 여러 기관에서 전화가 자주 와요. 그러면 현재 정치권에 소속돼 있거나 정치에 고관여된 그 20대들은
한두 명만 더 전화를 받아도 이게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세요. 여성들은 역대로 우리가 불리한,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불리한 그 수치가 많았는데 그 여성 부분이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왜곡돼 있다. 좀 실제 표심하고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여성의 표심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20대 부분도 현재 과도하게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는 부분이 좀 과대되어 있다. 그리고 18세, 19세, 이게 중요한데, 18세, 19세는 대학교, 이제 우리가 같은 봤을 때는 이제 같이 그 20대 이하로 보는데 달라요. 18세, 19세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제 대학교 1학년 정도 나이인데, 그 나이 또래는 기존에 있는 그 여성, 남성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대남이라 그러죠. 좀 불리하게 느끼고 우리가 좀 억울하다. 현재 부모 세대보다는 여성에 대해서 도리어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실감을 느낀 이대남들하고는 다르다. 이 18세, 19세들은 주로 어떤 성향을 띠냐면 자기 부모 성향을 많이 띠어요. 부모하고 사이가 아주 좋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18세, 19세들이 부모의 정치적 성향을 많이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또 부모하고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18세, 19세는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70몇 프로 찍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대남 표심 나오듯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현실을 많이 복잡한 셈법을 많이 이렇게 걸러내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상황을 판을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20대들을 통해서 부모 세대를 설득해 가지고 표심을 우리 쪽으로 당기자.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20대 때는 저희 부모님들 뭐 농사 짓는 분들 많았고 그때 민주화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정부에서 보여주는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 관변 언론이라든가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만 보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대학 가가지고 광주 민주화운동 비디오 한번 보고 막 거기서 토론하고 학습하고 이러다 보면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부모가 시킨 것도 안 하고 또 도리어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그 표를 찍게 만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80년대, 90년대 한 초중반 학번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역사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경험과 학습이 철저히 된 깊이가 깊은 그런 세대입니다. 오히려 20대들이 부모 세대하고 이런 부분을 놓고 토론을 하면 도리어 부모 세대한테 설득당할 수 있지 부모 세대가 20대들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기존에 가졌던 표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놓치고 지금 너무 겁없이 세대 포유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대를 갈라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지금부터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그 세대 포유론 얘기를 하면서 20대를 강조할수록 지금 50대 이상은 특히 남성 부분은 50% 이상이 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강력하게 미는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이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윤석열이 뭐 몇 자, 10자 미만의 공약 올리고 막 이러니까 우리 50대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야, 저 사람이 대통령 준비가 됐느냐. 저 36살짜리한테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이게 뭐 예를 들면 통합하고 화해하고 안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맨날 분열되고 갈라치기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불안하게 느낀다는 거죠. 이게 집권 이후에 과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우리 유튜브는 몇 명 안 보니까 총질했다 보실 게 아니라 이 선대위 관계자들이 만약에 본다면 지금부터는 그 세대 포유론 이런 부분을 너무 내세우는 것보다는 세대 전체가 아우러져 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는 이준석이란 사람의 그 주장을 앞에 전면내는 게 아니라 설령 그 이준석이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이제 조언을 하고 앞에서는 윤석열의 주장이 이제 깊이 후보가 고민했던 부분을 정책으로 낸다는 이미지를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간만에 했는데 좀 추석 특집 형식으로 좀 길게 했습니다.
추석이 아니죠. 참 설날. 요즘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구정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상황을 봐서 이제는 뭐 숫자에 구애받는 것보다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제 내면에서 이 녹아난 내용을 가지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